본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6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주말에 대단한 축구를 보여줬던 리버풀, 클롭 감독의 리버풀의 축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졌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이야기. 허무한 거 맞죠?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무기력하다고 경기였고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게 바르셀로나에게 졌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 의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리버풀 맨시티전 꼭 보고 싶었는데 네, 중계하셨잖아요. 못 봤어요. 그 저도 두 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 맞상대 매치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었던 경기입니다. 리버풀, 클롭 감독이 들어와서 리버풀 얘기를 저희가 몇 해 전에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빨리 클롭 감독의 색깔이 좀 구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헤비메탈 축구, 다이나믹 축구. 네, 많이 뛰고 확실하게 역습하고, 네, 목적을 갖고 압박을 하고. 점유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점유율은 그게 이제 중요하지 로저스 감독과 차이죠. 네. 이날 제가 기록을 봤더니요, 4-3-3 형태로 나왔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루카스 선수도 12km 뛰었고요. 제임스 밀러도 12km 뛰었습니다. 엠레참도 12km 뛰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렐라나도 12km 뛰었습니다. 우와, 헤비메탈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뜁니다. 네, 이렇게 언제까지 이제 갈 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지금 유로파리그 리버풀이 보르도전을 치르는데 그 전에 하기 때문에 네. 보르도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맨시티전 얘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팬들이 아시다시피 클롭 감독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격이. 그래서 이날 전반전에는 맨시티도 초반에 약간 맨체스터 시티가 주도권을 좀 잡아오는 시간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팽팽한 느낌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러한 압박, 네, 쿠티뉴 선수가 뺏어내서 여기서 망갈라 선수의 자책골로 만들어진 아주 그 상징적인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압박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골 정도까지 심지어 3대0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전까지 선수들이 사실은 스타트를 끊어서 다시 압박 들어가는 타이밍이 뭔가 0.5초 조금 느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란 선수들이 약간의 의문감, 네, 신뢰감, 자신감, 이것이 조금씩 아직은 미진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역습까지 성공이 돼서 3대0이 되는 순간부터는 리버풀 선수들이 야, 이게 되는구나, 신뢰가 이제 확보가 되면서부터 선수들이 진짜 렐라나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난 이 감독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그 타이밍대로 압박을 가했어요. 제임스 밀러, 렐라나, 또 벤테킬의 신의 이날은 피르미누. 네, 전반적으로 원톱의 역할보다는 세컨 스트라이커로서 제로톱 같이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쿠티뉴 선수도 역시 상당히 많이 뛰고 우직한 엠레찬, 루카스 선수까지. 네, 이 앞에 있는 6명의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팬들이 아시다시피 볼을 뺏기자마자 이 선수들이 크게 방향 전환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뛰어 들어갑니다. 측면 수비수가 잡던, 센터백이 잡던, 길게 시야를 보고 한 몸이 돼서 여기서 압박이 들어갈 때 휘둘러줘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것. 네, 거기서부터 성공이 되면 클롭 감독의 축구는 일단 50%를 먹고 들어가죠. 거기서부터 성공이 되면 최단 시간, 최단 거리 내에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런 축구를 만날 때는 이 공수간격 자체가 상당히 좁혀 들어와서 포백 라인까지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감독이 상대팀이 주문할 때는 이런 축구가 될 테니 길게 때려 넣어라. 네, 이런 주문도 합니다. 또는 크게 봐라. 경기장을. 한쪽으로 몸통들이 다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크게 방향 전환해라. 이런 주문이 들어갈 텐데 그 주문조차도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의 빠른 압박. 네. 그런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상대적으로 맨시티 선수들은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응하는 쪽도 팀 스피드 자체를 어느 정도 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여기서 중앙 미드필더가 공간을 잡고 들어가서 빌드업에 참여를 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시야가 막혀서 뒤로 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압박 들어오니까 좋은 패스가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끊기면 역시 클롭 감독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음부터 또 세컨볼 싸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공이 떴다. 그럼 그때부터는 세컨볼 싸움에 또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페르난두와 야야 뚜레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만 버티고 있는 이
체제에서는 역시 미드필더 숫자에서도 세컨볼 싸움, 달려드는 리버풀 선수들을 감당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주도권도 리버풀에게 내주는, 그러다 보니까 아게로 선수가 몸 상태가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전반전에 확실하게 뭐 마무리 슈팅할 수 있는 찬스 하나 잡아서 득점을 했습니다만 전혀 살려주지를 못하고 게임이 안 풀리다 보니까 케빈 데브라이너가 전방 쪽으로 좀 나가 있다가 결국은 허리로 내려와서 여기서 볼에 좀 관여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도 역시 전체적인 압박의 리듬에 당해내지를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가서는 보통 이제 비슷한 축구를 했던 포체티노의 사우스햄튼 시절 같은 경우는 후반 한 20분 이후부터는 선수들 체력이 좀 지칠 만도 한데 네.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이 느슨해지고 했는데 리버풀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끝날 때까지 이 축구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러한 축구가 이제 지속이 될 경우에 리버풀은 상당히 무서운 팀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이날은 또 역습 과정에서도 아주 세밀한 플레이들이 또 잘 나왔어요. 와, 이게 리버풀 축구인가? 막 익스체인징 이 선수 위치 바꿈을 통해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뭐 슈팅이 이제 키퍼에게 막히거나 또는 결정적인 찬스가 이제 빗나가거나 하는 찬스들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6골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네. 그러한 빠른 역습과 세밀한 플레이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올 시즌 축구, 클럽 감독 축구 중에서는 제일 좋은 내용을 보였는데요. 근데 확실히 지금 그 익스체인징 뭐 그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만 이 피르미노 선수가 이른바 가짜 9번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서의 어떤 익스체인징의 중심 역할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르미노 선수가 수비수를 끌고 나오게 되면 이게 4-3-3이 4-3-2-1 그렇죠. 같은 형태로 네.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렐라나 선수, 쿠티니 선수가 또 침투를 하면서 거기서 또 피르미노 선수를 축으로 연계 플레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밀너 선수라든가 엠네찬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나가 주기도 하고 또 양쪽에 또 윙백들이 네. 올라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피르미노 선수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살리면서 맞습니다. 이 축을 활용한 유기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수비에서의 아주 헤비메탈 다이나믹한 압박뿐만이 아니라 공격도 맞습니다. 아주 잘 풀리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팀이 유기체로서의 어떤 팀 단위의 움직임이 리버풀이 과거와는 아주 또 다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던 맞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루카스 선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루카스 선수가 사실 루카스 선수가 이걸 잘해줘야 됩니다.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이날 뭐 태클, 수비, 그다음에 전적인 기동력 루카스 선수도 12km를 뛰었어요. 이 선수가 전체적인 간격 유지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선수가 센터백을 끌고 다니는 역할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간격 유지를 해줘야 상대가 압박을 벗어나서 쉽게 공간이 나왔을 때 거기서 풀어나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그 간격을 유지를 해줘야. 그래서 그걸 루카스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수비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센터백 보좌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축구가 다른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만약에 발휘가 될 수 있다면 리버풀은 뭐 충분히 빅4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맨시티 얘기 잠깐만 하자면은 맨시티가 완벽한 구성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콤파니, 오타멘디, 다비드 실바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빠졌죠.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맨시티는 리버풀처럼 이렇게 클럽 감독식의 축구를 하게 되면 맨시티는 조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완벽한 구성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맨시티는 역시 중요한 이런 순간에서는 뭔가 기동력이나 이런 데 약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클럽 감독의 이 헤비메탈 스타일의 축구는 상당히 잘 응징할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펠레그리니 감독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한 의원님 말씀이 또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맨시티는 펠레그리니 감독이 이날 리버풀이 상당히 공수간격을 좁히고 라인을 끌고 와서 전방 압박부터 시작이 돼서 만약에 압박이 풀려서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하면 또 뒤로 빠져서 여기서는 압박보다 이제 지역방어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상대할 팀들이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하던 게 버릇이 되어 있던 팀이에요. 그래서 길게 때려 넣으라 해도 이 선수들이 그냥 길게 뻥뻥 차는 스타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어떤 그런 강한 개겐 프레싱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앞으로 상대해야 될 팀들은 이제 클롭 감독의 축구를 보면 특히 중위권, 특히 중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센터백 주고 바로 때릴 겁니다. 쭉 밀고 들어오면 그게 하나 딱
걸리면 이제 리버풀도 네, 고전할 수 있다는 밀고 얘기죠. 들어오면 맨시티처럼 우리가 맨시티인데 그리고 니네 이렇게 압박해도 우리 짧게 줄 거야.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 않을 겁니다. 이 팀들은 중하위권 팀들은 분명히 감독이 지시할 겁니다. 때려넣어. 세컨 볼 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모든 경기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적일 수 있느냐에 관한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만큼은 정말 리버풀 선수들이 많이 뛰었는데 유로파 리그를 이제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역시 체력적으로 후반기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또 색깔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 강팀들은 자존심을 갖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팀들 이런 팀들은 아마 리버풀 만나면 좀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탈압박의 스피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죠. 맨시티는 중앙 미드필더 뭐 이쪽에서부터 사실은 스피드 싸움에서 이날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스피드, 뛰는 양, 전술적인 부분도 이날은 중앙 미드필더를 2명을 놓고 그것도 야야 뚜레 선수는 팬들 알다시피 최근에 수비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야 뚜레 선수를 좀 편하게 해주려면 뒤에 페르 두 페르 선수가 그렇죠. 같이 와야죠. 네, 그럴 경우가 이제 공격에만 집중하고 수비 부담이 없는데 약간 안이한 구성이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펠레그리니 감독. 그런 상황에서 아주 완패 중에 완패를 했어요. 리버풀에게. 그런 리버풀의 멋진 모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버풀은 잘했는데요. 엘 클라시코 정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대했던 그만큼 기대를 모았던 엘 클라시코인데 상당히 싱겁게 바르셀로나의 완승으로 끝나버렸어요. 네, 이 엘 클라시코 이후에 사실 레알 마드리드 관련 기사들이 국내에도 매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내 요즘 기사들 중에서도 이제 분석도 잘 된 기사들도 많이 있어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니테스 감독은 지금 레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리던 레알의 지휘봉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곳에서 베니테스 감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매우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날 일단 라인업 자체가요. 베니테스의 라인업이냐 아니면 페레스의 라인업이냐. 페레스는 이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죠. 혹은 여론에 의한 라인업이냐. 지금 다닐로 선수가 카르바할 선수 자리에 계속 기용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페레스가 원하는 형태로 지금 베니테스 감독이 기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엘 클라시코에서 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이 베니테스 감독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날 베니테스 감독이 구현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니테스는 과연 근데 베니테스 감독이 들어와서 그래도 여태까지 좀 잘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카세미로 선수를 중용을 하면서 카세미로 선수가 어느 정도 수비적 안정성을 가져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정작 엘 클라시코 같은 경기에서는 또 카세미로를 제외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론에 약간 또 굴복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선수가 카세미르 선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작 엘 클라시코에서는 그것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베니테스 감독은 지금 이 레알의 지휘봉을 잡아서 하고자 하는 게 페레스 회장이 원하는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다가 뭐 여론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대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엘 클라시코 같은 중요한 경기일수록 사실은 자신의 어떤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어떤 줏대 있는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라인업과 컨셉부터 일단 짜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니테스 감독이 이날 한 것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레알의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는지 매우 애매모호하게 할 정도의 구성으로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그거 하나를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 선수 기용에 대한 의구심이 저도 마찬가지 카세미르 선수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때는 일단은 네이마르와 수아레즈까지 가기 전에 그 루트를 허리에서 차단하기 위한 중앙 미드필더 싸움. 그렇죠.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해요. 뭐 전방 압박부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데 크로스와 모드리치 허리 라인에 놓고 벤제마와 호날두 선수는 전방에서 나갔다가 수비 가담 허리 라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수비에 가담하는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군요. 그냥 나가 있더군요. 전방에. 네이마르나 수아레즈에게 가게끔 주는 전술이거든요. 그런 장면이 또 워낙에 많았죠. 워낙 많았고요. 그래서 저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베니테스 감독은 이도저도 아닌 결국은 아주 어정쩡한 구성에서부터의 선택을 잘못했고 이것은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날의 레알이 보여준 압박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이거는 아마추어적인 그러니까요. 수비였어요. 선수적인 포지션만 봐도 아니 기본적으로 팬들이 잘 아는 수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쓰던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라키티치 이 역삼각형 중앙 3명의 미드필더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보통의 감독들은 일단 공격수들은 수비할 때 내려와서 앞선의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3명의 미드필더를 견제하는 3명의 미드필더 또는 윙어들을 같이 가세시키면서 하는데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 벤제마랑 호드는 거의 공격 나가서 둘이 거기 네. 있고 플랫하게 마치 이쪽에 베일, 하메스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도와주긴 합니다만 플랫하게 중앙에는 거의 2명이 있고 이 게임이 대적이 되지 못할 정도 점유율도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내주고 뭐 경기의 상대의 약점을 끊어서 들어갈 수 있는 역습 루트도 만들지 못하는 이게 좀 비상식적인 어떤 전술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전술 이해가 안 운영이 됐습니다, 있었는지 자체가 조금 네. 의문인데 BBC는 수비하러 내려오질 않아요. 수비하러 내려오질 않는데 이게 사실은 공격적으로도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볼이 제대로 안 올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사실 경기에 관여를 좀 더 해주면서 뭔가 받아서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리고 주변에 어떤 대형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사실은 공격도 그래야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수비적인 대형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은 공격 나갈 때도 패스 그럼요. 플레이가 네.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수비 대형과 공격 대형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가 잘 돼야 이쪽도 잘 되고 하는 건데 BBC가 제대로 수비 쪽으로 내려와 주지 않으면서 거의 이제 빌드업 할 때도 연관이 거의 안 되죠. 그런데 미드필더들은 또 어땠느냐 하면은 모드리치나 크로스나 하메스나 이제 번갈아서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막 돌아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을 때 막 2-3명이 한두 박자 늦게 그러니까요. 우르르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 바르셀로나의 아까 역삼각 미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바르셀로나의 한 선수가 볼을 잡고 있었을 때 뭐 가기는 우르르 가는데 템포가 늦어요. 여기서 볼이 빠져나오죠. 그러면은 대다수의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다른 2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프리합니다. 네. 거기서 볼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스케츠 프리한 장면, 뭐 라키티치 프리한 장면, 그러다가 이제 뭐 세르지 선수 또 가운데로 들어오면 세르지 선수 프리한 장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니에스타 또 프리한 장면, 이런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압박은 어디까지나 팀 단위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네. 그것이 압박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건데 이날의 레알 마드리드는 미드필더들이 막 위치를 바꿔가면서 막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내려오고 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가 볼을 잡았을 때는 매우 무질서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몰려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팀 단위의 압박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다른 미드필더들에게는 프리한 공간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아시다시피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늦은 템포에서 들어오는 압박에서는 다 볼을 빼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볼 넘어가면은 항상 프리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들은 완전히 그냥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노출이 돼버리고 여기서 이제 라모스 선수가 혼자서 막 끊으려고 앞으로 나오면 또 그 뒷공간이 비어요. 여기는 또 막아주는 선수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계속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BBC 라인 수비 갖다 먹고 네. 이 공수간격 멀어지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축구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의 수준에서는 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이날 빚어졌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BC 라인이 저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벤제마 선수는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협박 스캔들 등으로 인해서 협박 스캔들 및 부상까지 또 겹쳐 있었죠.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지금 뛰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금 뭐 좋은 상태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베일 선수는 이날도 이제 뭐 측면 중앙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라리가에서 그래도 10번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키핑이라든가 탈압박이라든가 시야라든가 그런데 베일 선수가 주무기로 삼는 거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의 롤 중에 하나인 페너트레이션은 괜찮아요. 베일 선수가.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베일 선수의 10번은 잘 어울리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포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하나를 세우겠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 레알 마드리드 현재 자원들 중에서 가장 이 역할에 어울리는 선수는 오히려 저는 모드리치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드리치 선수가 키핑이라든가 탈압박 능력, 그리고 유사시의 드리블 돌파, 그리고 페너트레이션, 뭐 슈팅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시야도 좋고, 모드리치 선수가 오히려 공격형, 저는 하메스 선수보다도 모드리치 선수가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에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호날두 선수는 보면은 이제 벤제마 선수 이제 오랜 기간 없고 그랬으니까 지금 9번 위치에서 계속 뛰었잖아요. 원톱 위치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 위치에서 호날두 선수가 조금 이제 왼쪽에서 뛸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덜 좋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호날두 선수도 현재의 팀 사정, 그러니까 벤제마 선수가 지금 금방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쉽지 않다는 가정이 있다면, 호날두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9번 역할을 조금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본인이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레프트 윙 뛰기에는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딜레마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놓고 싶기도 합니다. 호날두 선수가 또 그것이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렇기는 하더라도 호날두 선수가 왼쪽에서 뛰기에는 사실은 스피드라든가 이런 어떤 신체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벤제마 선수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호날두 선수가 사실은 9번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좀 더 9번에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호날두 선수가 여전히 이 위치에서 좀 부자연스러워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BBC가 계속이 되는데, 이 BBC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는 결국은 제가 경기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BC를 반드시 3명을 다 그라운드 안에 반드시 선발로 넣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레알 마드리드 전체와 베니테스 감독, 뭐 페레스 회장까지도 아마 심각하게 제가 봤을 때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벤제마 선수가 계속 좋지가 않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호날두 선수를 톱에 놓고 베일 선수는 왼쪽, 예를 들어 하메스 선수가 오른쪽,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라리 공격형 미드필드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 멤버 중에서는 모드리치 선수에게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뒤쪽에 카세미루 크로스를 놓고 앞에는 모드리치, 왼쪽에 베일, 이제 원톱에 호날두, 오른쪽에 하메스, 어떤 BBC를 다 고집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라인업을 짜는 것. 그리고 토니 크로스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베일 선수와는 조금 또 다른 이유에서 공격형으로 너무 올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4-2-3-1 같은 포진을 고집을 한다면은 모드리치 선수에게 저는 좀 더 공격형 롤을 주면서 오히려 BBC 가운데 안 좋은 선수 한 명은 과감하게 좀 선발해서 제외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처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지금 현재 BBC가 겪고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안 뛰더라고요. 네, 뛰어야죠. 보니까 수비 가담도 그렇고 크로스나 모드리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날 같은 경기는 크로스 같은 유형의 선수는 사실 중앙에서 딱 중심 잡아주면서 볼백을 시켜주던지. 근데 순발력이 느린 선수 아니겠어요? 사실 크로스 선수가 이런 바르셀로나의 중앙에서 압박을 하기에는 이런 선수가 모드리치랑 같이 막 하니까 어떨 때 보면은 막 밸런스가 엉망이더라고요. 최근에 중앙에서 크로스 선수가 공격형처럼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죠. 별 효과가 없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미드필더 역할을 딱 나눠서 카세미루는 홀딩, 네? 토니 크로스는 그 옆에서 보좌하면서 볼 배급 역할, 네. 모드리치가 박스 투 박스, 이렇게 뭔가 역할 분담이 딱 돼서 중심을 잡아줘야 앞에서 압박을 해도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이게 있는데, 보면은 뭐 베일 선수도 공미인데 수비 시에는 왼쪽 미드필더처럼 쳐져서 내려오면서 투톱처럼 호날두랑 벤제마 앞에 쳐져 있고, 갑자기 중앙 미드필더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3자 패스로 갖고 노니까 2명의 미드필더랑 저쪽 쳐져 있는 하메스는 또 우왕좌왕 압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니까 또 중앙이 텅 비고. 네. 밸런스가 아주 기본적으로 선수의 역할도 확실하게 부여해주고,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는 과감하게 좋은 선수들로 교체해주고, 뛸 수 있는 선수들로 수비 가담, 또 이런 경기를 할 때는 수비 가담이 중요하니까 수비력이 있는 선수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 선수 한현님 말씀대로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 전술적 운영, 또 선수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 네, 그것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모든 게 다 산망 된 경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서 한의원님이 막 거품 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럴 일 없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정말 가장 뭐 교과서적인 것은 정말 혼연일체 원팀의 모습으로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베니테스 감독은 그 조금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어떤 확고한 전술적 컨셉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살 길입니다. 아 근데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아직은 정말 그러니까요. 아직은 레알은 네. 늦지는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 베니테스 감독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오랜만에 라리가 와서 바르셀로나랑 붙어봐서 아직 적응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팀이었구나. 막 이런. 다음번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6회 클롭 감독의 리버풀 대단한 축구를 보여줬던 리버풀의 맨시티전 이야기,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 클라시코에서 무기력하게 졌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문제점 한 의원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